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남긴 편지의 첫 문장이었죠.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내 빨래까지 챙기고 손주들 키우느라 고생하던 그 아이가 칠순 잔치를 사흘 앞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침대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죠. 15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집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 집안에 숨겨진 30년의 비밀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아침은 이상했어요. 칠순 잔치를 사흘 앞둔 날이었는데 평소라면 이 시각이면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말이죠. 김치찌개 냄새가 복도까지 퍼지고 수연이가 어머니, 아침 드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런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수연아, 수연아. 며느리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방 앞에 섰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너무 깔끔했어요. 너무나도.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화장대 위에 립스틱 하나 없고 향수병도 보이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죠. 평소에 자주 입던 회색 가디건, 검은색 바지, 아침마다 입던 앞치마까지 다 사라져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15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칠순 잔치를 코앞에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그때 침대 위에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한 글자만 적혀 있었죠. 어머니라고. 수연이 특유의 정갈한 글씨체였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손이 떨려 본 적이 없었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집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해서 침대 모서리를 붙잡았죠. 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님과 저희 집안은 30년 전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제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수연이네 집안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알고도 이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든 채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고 걸었죠. 거실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뭘 숨긴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도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면서 들어오던 아들이 나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죠. 나는 벽에 기대선 채 반쯤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요? 도현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어요. 수연이. 수연이가 어디 갔는지 아니?
도현이는 편지를 받아들더니 첫 줄만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도현아, 너 뭔가 알고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도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을 못했죠. 마치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거든요. 말 좀 해봐.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빠와 수연이네 집안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도현이는 편지를 구겨 쥐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도현아, 넌 알고 있었던 거야. 내 아들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특히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곳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곳보다 가까이에. 그게 무슨 뜻이죠? 벌떡 일어나 남편 사진이 걸린 거실로 갔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그날 기억을 떠올렸죠.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어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나는 남편을 붙잡았죠.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죠?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것도 봤어요. 다른 여자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깊이 슬픈 표정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 그게 남편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죠. 다음 날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새벽 4시 다시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편지에 적힌 대로 진실이 가까이에 있다면 분명 이 방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옷장을 다시 뒤지고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죠. 손이 떨려서 서랍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옷장 맨 위쪽 선반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앨범이 열리면서 사진 몇 장이 쏟아져 나왔죠. 앨범을 주워들었는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전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이 입고 있던 회색 양복을 기억해요. 그런데 남편 옆에는 내가 아닌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품에는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며느리 수연이었어요. 틀림없어요.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30년 전에 수연이가 우리 집 앞에서 사진 뒷면을 뒤집어 봤어요. 희미하게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죠. 1995년 6월 14일. 마지막 만남. 그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정확히 하루 전이었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진 속 얼굴들이 번져 보였어요. 남편은 사고 전날 이 여자와 아이를 만났던 거예요. 나한테는 회사 일로 급하게 나간다고 했었는데 사진을 든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30년 전 우리 집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수연이는 왜 15년이나 복수를 준비했던 걸까요? 사진을 든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럴 수가.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는 건지 우는 건지 뭔가 괴로워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죠.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마치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엄마,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도연이가 며느리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얼굴이 창백해져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도현아, 이 사진이. 그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목소리뿐만 아니라 아들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수연이 방에 있었어. 도현아, 이게 무슨 사진이야? 내 아빠가 왜 이 여자랑 아이하고 사진을 찍은 거야? 그것도 우리 집 앞에서? 도현이는 내게 다가와 사진을 낚아챘어요. 그 모습이 뭔가 숨기려는 사람 같았죠. 엄마, 이건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그냥이라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내 아빠가 죽기 하루 전에 찍은 사진이 그냥이라고? 엄마. 도현이가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더 이상 수연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뭐라고? 엄마가 알면 안 돼요. 제발,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아무것도 찾지 마시고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도현이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옷장에 기대섰죠. 내 아들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부터 30년 전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1995년 6월 13일 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죠. 회사 일이 많다고는 했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불안해 보였고 초조해 보였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나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당신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남편이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야, 여보. 아니에요. 자꾸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고 심지어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것도 봤어요. 당신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놀란 게 아니라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미안해. 역시 그랬구나.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지. 그 여자한테 돈을 대주고 있었던 거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린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나한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제발.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말해봐요. 당신이 숨기는 게 뭔데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 무슨 죄요?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내일 당장 이혼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심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화가 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제발. 꺼져요.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고요. 그날 오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내가 남편을 죽인 거야. 30년 동안 나는 그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혼자 아들 키우면서 수없이 울었죠. 남편 영정 앞에서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라고 몇 번이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남편이 숨기고 있던 게 뭐였는지. 사진 속 그 여자와 아이. 그들과 관련된 비밀이었다는 걸. 새벽 3시 다시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도현이가 사진을 가져갔지만 분명 이 방 어딘가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옷장 맨 위쪽 선반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는 게 보였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신문지였죠. 첫 번째 신문을 펼쳤어요. 1995년 6월 15일.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 사망.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주. 손이 떨렸어요. 뭐야? 이게. 다음 기사를 펼쳤어요. 도주 차량 발견, 운전자는 사고 직후 2차 사고로 사망. 피해자 가족, 가해자도 죽어 억울함 호소할 곳 없어. 숨이 안 쉬어졌어요. 1995년 6월 15일. 남편이 죽은 날과 똑같은 날짜였어요.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죠. 사고 차량의 운전자 김모 씨 45는 음주 상태로 인도를 침범, 보행 중이던 이모 씨와 딸 이모양을 치어 이 씨는 즉사, 이모양은 중상을 입었다. 김모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얼마 후 자신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기사 속 가해자 이름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김모 씨, 김도철, 내 남편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신문을 던져버렸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우리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날짜가, 나이가, 상황이 모두 일치했어요.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고. 음주운전으로.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술도 거의 안 마셨고 운전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고.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신문 기사는 명확했어요. 날짜도 상황도 모두 일치했죠. 상자를 다시 뒤져 다른 자료들을 찾았어요. 병원 진료 기록,
장례식 부고 심지어 법정 문서까지 있었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 여자와 아이. 오래된 컬러 사진이었는데 여자는 웃고 있었고 아이는 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혜와 수연이. 1994년 봄. 은혜. 이은혜. 신문 기사 속 피해자 이모 씨. 그리고 수연이. 이수연. 신문 기사 속 딸 이모양. 그때 내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여자와 아이. 신문 기사 속 피해자 이모 씨 32와 딸 이모양 6. 그리고 며느리 수연이. 설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죽인 그 아이였던 겁니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상자를 떨어뜨렸고 신문지와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15년 동안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그 아이가 남편이 죽인 그 아이였다고? 엄마.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도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며느리의 편지를 쥐고 있었죠.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도현아, 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나왔죠. 네. 언제부터? 결혼하기 전부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수연이랑 결혼한 거야? 아빠가 죽인 그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가 아빠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는 거 알았어요. 아빠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았어요. 그래서 수연이가 우리 집에 복수하러 온 거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니까요. 미쳤구나. 너 미쳤어. 소리를 질렀어요. 바닥에 있던 신문지를 집어들고 아들에게 던졌죠. 아빠의 죄를 내가 왜 갚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수연이가 복수하러 온 거 알면서도 결혼을 한 거야. 15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걸 알면서도. 도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너졌어요. 내 가족이 다 거짓말쟁이였던 거야. 엄마, 수연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엄마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다고. 그럼 왜 편지를 남기고 떠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그건 도현이가 말을 멈췄어요. 그건 뭔데? 수연이 아빠 때문이에요. 뭐? 수연이 아빠가 살아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신문 기사에는 분명히 피해자 즉사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사에 잘못 쓰여진 거예요. 사고 당시 엄마만 죽고 수연이랑 수연이 아빠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수연이 아빠는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30년 동안 휠체어 신세였죠. 도현이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하나 더 꺼냈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죠. 휠체어에 앉은 노인과 그 옆에 서 있는 수연이. 수연이는 30년 동안 아빠를 간병하면서 우리 집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살아남아서 죄책감을 느꼈대요. 엄마는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다고. 일주일 전 수연이 양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연이는 결정한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 수 없다고. 도현이는 편지를 내게 다시 건넸어요. 엄마,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수연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 내가 충격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어머니, 저는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을 함께 살면서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 역시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걸. 저도 어머니도. 우리 모두 그날의 희생자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저는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하나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날의 진실을.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도현아. 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수연이가 말한 진실이 뭐야? 내 아빠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거야? 도현이는 심호흡을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수연이 엄마는 아빠의 첫사랑이었어요. 뭐라고? 그리고 수연이는. 도현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수연이는 아빠의 친딸이에요.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질 뻔했는데 도현이가 달려와서 나를 붙잡았죠. 수연이가 남편의 친딸. 입술이 바짝 말라서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내가 15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그 아이가 내 남편의 딸이었다고. 도현이가 나를 소파에 앉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갈라졌죠. 내가 15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그 아이가 내 남편의 딸이었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이야? 도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대학 시절에 수연이 엄마를 만났대요. 이은혜라는 여자였어요. 도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면서 말하는 게 보였죠. 둘은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대요. 은혜 씨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할아버지가 결사 반대했고, 결국 아빠는 할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게 나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고 1년 뒤에 은혜 씨가 찾아왔대요. 임신했다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큰 충격을 받았죠. 자기 때문에 은혜 씨 인생이 망가진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엄마랑 결혼한 상태였고 나까지 태어났으니 아빠는 은혜 씨를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대준 거였구나. 내가 봤던 통장 내역이 떠올랐어요. 매달 빠져나가던 그 큰 돈. 그게 다 그 여자와 아이를 위한 돈이었던 겁니다. 아빠는 몰래 은혜 씨를 도우면서 수연이가 크는 걸 지켜봤대요. 하지만 절대 아빠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먼 친척 아저씨처럼 지냈던 거죠. 도현이가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어요. 수연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모습. 모든 사진 뒤쪽에는 남편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는 이렇게 수연이가 크는 모습을 기록했대요.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사진을 하나하나 보는데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건지 구분이 안 됐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야. 네. 도현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1995년 6월 13일 밤.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그날 밤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내가 남편한테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던 그날 밤. 아빠는 집을 나와서 은혜 씨한테 전화했대요.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다음 날 아빠는 은혜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 씨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대요. 수연이 아빠가 될 사람이 생겼다고. 이제 아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아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현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죠. 이건 아빠가 남긴 일기예요. 수연이가 아빠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거래요. 수첩을 펼치자 떨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보였어요. 남편의 글씨였죠. 익숙한 글씨체였는데 내용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1995년 6월 14일. 은혜를 만났다. 그녀는 결혼한다고 했다. 수연이가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를 거라고. 나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닌 거다. 술을 마셨다. 많이 마셨다. 차 안에서 혼자 울었다. 15년 동안 지켜본 내 딸을 이제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거다. 손이 떨렸어요.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아빠는 차를 몰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냥 멀리서라도 딸을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은혜 씨와 수연이가 길을 걷는 게 보였대요. 손을 잡고 웃으면서 도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아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엑셀을 밟았대요. 차가 인도로 돌진했고 은혜 씨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수연이를 감싸 안은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남편을 원망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남편도 고통받았던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가 고통받았던 거겠죠. 아빠는 사고 직후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은혜 씨가 죽은 걸 확인했죠. 수연이는 살아있었지만
엄마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대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딸도 엄마를 잃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왜 도망친 거야? 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현이는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5년 6월 15일. 나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신고하면 내 딸도 불행해진다.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수연이가 나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는 평생 가해자의 딸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도망친다.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수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는 수연이를 보호하려고 도망친 거예요.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신고했다면 모든 관계가 밝혀졌을 거예요. 수연이가 가해자의 딸이라는 사실,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라는 사실. 그 아이가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혼자 죽음을 선택한 거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네. 아빠는 도망친 직후 가드레일에 차를 들이받았어요. 스스로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나는 남편을 미워했어요. 비겁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딸을 지키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수연이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어? 최근이에요.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해줬대요. 진짜 아빠가 누구였는지, 왜 엄마가 죽었는지, 왜 친아버지가 도망쳤는지.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였구나. 복수하려고. 처음엔 그랬어요.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이는 우리 집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엄마를 괴롭히고 집안을 무너뜨리고. 그게 수연이의 계획이었죠. 15년 전부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고개를 들었어요. 도현이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럼 왜 떠난 거야? 왜 편지만 남기고?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그건 도현이가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죠.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데? 또 뭐가 있어? 엄마. 사실. 똑똑똑.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4시. 이 시간에 누가 우리 집을 찾아온 걸까요? 도현이가 현관으로 향했고 나도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으며 걸었죠.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남자였죠. 눈밑이 퀭하니 패여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누구세요? 도현이가 물었어요. 저는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은혜의 오빠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려고 했는데 공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이은혜. 수연이 엄마의 오빠.
들어가도 될까요? 수연이에 대해 당신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남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낡은 테이프 여러 개가 들어 있었죠. 테이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건 제 동생이 30년 전에 녹음한 겁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요. 녹음이요? 네. 동생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무슨 소리예요? 도현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동생은 김도철 씨가 자기를 죽이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녹음을 해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당신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도철은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인 거짓말. 도현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아빠는 사고를 낸 거예요. 계획적인 게 아니라고. 실수였다고요. 그렇게 믿고 싶겠죠. 남자는 비닐봉지에서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걸 들으면 알 겁니다. 남자는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더니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마이너스 잡음이 들리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오빠, 나 은혜야. 만약 내가 죽으면 이 테이프를 경찰에 가져다 줘. 도철 씨가 날 죽이려고 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도철 씨는 수연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어 해. 나한테서 빼앗으려고 해. 하지만 난 절대 안 돼. 수연이는 내 딸이야. 그래서 도철 씨한테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말했어. 수연이를 보호하려고.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 떨리고 있었죠. 도철 씨는 화를 냈어. 자기 딸을 다른 남자한테 빼앗길 수 없다고. 만약 내가 결혼하면 나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 그럼 수연이를 자기가 키울 수 있다고. 오빠, 만약 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그건 사고가 아니야. 도철 씨가 한 거야. 제발 수연이를 지켜줘. 테이프가 멈췄어요. 거실은 죽음처럼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도현이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실수였다고. 술 마시고 실수로. 그런 거라고. 실수? 남자가 비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당신 아버지는 3시간 동안 우리 동네를 배회했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은혜와 수연이가 나오길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어요. 아니야. 도현이가 소리쳤어요.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고로 처리했지만 우린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살인이라는 걸. 하지만 가해자도 죽었고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남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래서 수연이를 보냈습니다. 당신 집에.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는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계획했죠. 복수를. 당신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를. 뒷걸음질 쳤어요. 수연이가 당신네 아들과 결혼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당신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5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수연이가 그런 걸 알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습니다. 남자는 돌아서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칠순 잔치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취소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죠? 사흘 후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수연이가 준비한 마지막이 그날 실행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소리를 질렀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받게 될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 도현이가 나를 불렀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편지는 읽으셨나요? 이제 첫 번째 진실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진실은 칠순 잔치날 밝혀질 겁니다. 그날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리 가족 모두가 감춰왔던 것들이. 준비하세요. 사흘 후 모든 게 끝납니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거리다가 꺼졌죠. 수연이는 대체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사흘 후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사흘. 수연이가 말한 모든 게 끝나는 날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밤새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손가락으로 편지를 쓸어 내려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어요. 수연이의 글씨체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고 번진 곳도 있었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거겠죠.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곳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가까이에 있다. 생각하는 곳보다 가까이에. 그게 무슨 뜻일까요? 편지를 들고 수연이 방으로 다시 갔어요. 편지를 펼쳐놓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이번엔 내용이 아닌 글씨를 유심히 봤죠.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몇몇 글자가 다른 글자보다 살짝 진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햇빛에 비춰보니 분명했어요. 진하게 적힌 글자들만 따로 읽어보니 다락방 어머니 혼수품 트렁크 안. 다락방.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 다락방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죠. 남편이 죽은 후로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슬픈 기억들이 많아서. 서둘러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0년 동안 묵은 먼지와 기억들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었죠.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트렁크들이 보였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품들이었죠. 자개장, 이불, 옷가지들.
모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어요. 트렁크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트렁크에는 오래된 이불이 들어 있었죠. 두 번째 트렁크에는 그릇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트렁크를 열었을 때 뭔가 딱딱한 물건이 손에 잡혔어요. 낡은 녹음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녹음기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수연이의 글씨체였죠. 어머니, 이걸 들으시면 모든 걸 이해하실 겁니다. 마이너스 수연.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들어 올렸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릴 뻔했죠. 겨우 붙잡고 먼지를 털어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이걸 들으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마이너스 잡음이 들리더니 수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제 편지의 암호를 풀어내신 거겠네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 녹음을 남길지 말지. 하지만 결국 남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녹음기를 꼭 껴안았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죠. 저는 15년 전 이 집에 복수하러 왔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외삼촌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도현 오빠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모두 제가 만든 우연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도현이와의 만남마저도 거짓이었던 거예요. 결혼식 날 저는 웨딩 드레스를 입으면서 다짐했어요. 이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오빠를 배신하고 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첫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오셨죠. 기억하세요? 기억났어요. 15년 전 수연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첫날 밤.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손을 잡아줬던 기억.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수연아, 시집살이가 힘들 거야. 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함께 견디자. 그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제 손을 잡은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고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나는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수연이를 보면서 옛날 시집살이로 고생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었죠. 며느리가 낯설고 불안해 보여서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어머니도 남편에게 속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는 걸. 그래도 저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 친정 어머니처럼 돌봐주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 번은 제가 밤에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시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이 기억났어요. 수연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었죠.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던 거예요.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은 제가 복수해야 할 원수인가? 아니면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인가?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아니,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 녹음기를 더욱 꼭 껴안았어요.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외삼촌은 계속 압박했어요. 계획을 실행하라고. 칠순 잔치 때 모든 걸 폭로하고 이 집안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저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배신할 수 없고 외삼촌도 거역할 수 없어서. 수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죠.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양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제 출생부터 이 집에 온 이유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서. 그리고 외삼촌의 복수 계획도 막아야 해서. 어머니, 칠순 잔치는 취소하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외삼촌은 그날 모든 걸 폭로하려고 해요. 하객들 앞에서 김도철 씨의 사건을, 저의 출생 비밀을, 모든 걸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막으려고 떠난 거예요. 제가 사라지면 외삼촌도 계획을 실행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수연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또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그때 녹음이 갑자기 끊겼어요. 뭐야? 왜 끊긴 거야? 다급하게 녹음기를 흔들었어요.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트렁크를 다시 뒤졌어요. 손이 떨려서 물건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예요. 그때 트렁크 바닥에서 봉투 하나가 더 나왔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였는데 무게가 꽤 나갔죠. 봉투를 열자 오래된 진단서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진단서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환자명 이은혜, 진단명 말기 췌장암, 여명 3개월, 날짜는 1995년 5월 1일. 사고가 나기 한 달 반 전이었어요. 이게 무슨... 손이 떨려서 진단서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주워들고 다시 읽어봤죠. 말기 췌장암, 여명 3개월. 글자들이 흐려져 보였어요. 다음 서류는 유언장이었어요. 나 이은혜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가 사망하면 딸 이수연의 양육권을 생물학적 아버지 김도철에게 양도합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발 수연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김도철 씨가 아빠라는 사실을 숨겨주십시오. 마지막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와 그 옆에서 우는 어린 수연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철 씨, 제발 수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당신의 딸이니까요.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는 멀리 여행을 갔다고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은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은혜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부터 그녀가 남편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왜? 수연이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 자신이 병으로 죽으면 수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고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교통사고로 죽으면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양아버지가 그 돈으로 수연이를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엄마는 남편을 자극한 거예요.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자신을 치게 만든 거예요. 하느님,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은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였어요. 딸을 위해서. 다시 녹음기를 집었어요.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죠. 지지직 마이너스 잡음이 들리더니 수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이겁니다. 제 친엄마 이은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김도철 씨, 그러니까 제 친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숨을 멈췄어요. 엄마의 유언장을 읽은 친아버지는 절망했죠. 사랑하는 여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에 자신이 이용됐다는 것. 아버지는 엄마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죠. 딸에게 보상금을 남기기 위해 자신은 교통사고로 죽어야 한다고. 그날 엄마는 일부러 차도로 걸었어요. 아버지의 차가 오는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꼭 안고 그 자리에 섰죠. 아버지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엄마는 이미 죽어 있었고 저만 살아남아 있었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철 씨,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이건 사고입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다만 수연이를 위해 이걸 교통사고로 처리해 주세요. 보상금은 수연이 양아버지에게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서 속죄하세요. 수연이를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절대 아빠라고 밝히지 마세요. 수연이가 가해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유언대로 했어요. 도망쳐서 다시 사고를 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하지만 죽기 전에 일기를 남겼어요. 모든 진실을. 그 일기를 제가 찾아낸 겁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미움,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납니다. 외삼촌의 복수를 막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칠순 잔치는 제발 취소하세요. 외삼촌은 그날 모든 걸 폭로할 겁니다. 하객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저는 그걸 막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였던 15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녹음이 끝났어요. 녹음기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거실에 도착했을 때 도현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수연이가 연락 왔어요. 뭐라고? 외삼촌 집에 있대요. 그리고 내일 칠순 잔치에 올 거래요. 외삼촌이랑 같이. 뭐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모든 걸 끝내겠다고. 내일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앉으려 했는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엄마, 우리 어떡해요? 도현이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15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이, 모든 게. 그리고 수연이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외삼촌의 복수를 막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죠.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아, 엄마야.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마.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칠순 잔치까지 24시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칠순 잔치날 아침이에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70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운 적은 없었어요. 엄마, 잔치 취소하면 안 될까요?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도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이 시커멓게 퀭해 있었죠. 지금 취소하면.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시작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펴 발라지지 않았죠. 오늘만 넘기면 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2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남편 친구들, 동네 이웃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윤현숙 씨, 칠순 축하해요.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들렸지만 입술만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수연이는 올까요?
외삼촌은 정말 모든 걸 폭로할까요? 엄마. 도현이가 내 옆에 다가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수연이가 방금 문자 보냈어요. 30분 후에 도착한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외삼촌도 함께 온대요. 알았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곧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후 3시. 마당에 설치된 단상에 올랐어요.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였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칠순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마당 입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종철. 수연이 외삼촌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수연이가 있었죠.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계속하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삼촌은 단상을 향해 걸어왔어요. 하객들 사이로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무슨 일이지? 잔치에 왜 저래? 제 이름은 이종철입니다. 외삼촌이 단상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단상 뒤로 물러섰죠. 3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이은혜의 오빠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죠. 여러분은 윤현숙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고생하며 홀로 아들을 키운 불쌍한 과부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윤현숙 씨의 남편 김도철은 살인자였습니다. 제 동생을 의도적으로 죽인. 무슨 소리야? 친척 한 명이 소리쳤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죠. 김도철 씨는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하자 차로 그녀를 치어 죽였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외삼촌이 수연이를 가리켰어요. 바로 이 집 며느리 이수연입니다. 김도철의 친딸이자 이 집에 복수하러 온 사람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어요. 하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딸이라고. 그럼 남편이랑 이복남매라는 거 아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연아. 외삼촌이 수연이에게 소리쳤어요. 말해. 내가 왜 이 집에 왔는지. 15년 동안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깨만 계속 떨리고 있었죠. 말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말하지. 외삼촌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었죠.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만해. 갑자기 수연이가 소리쳤어요. 외삼촌, 그만하세요. 뭐? 그만하시라고요. 수연이가 외삼촌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여러분, 수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외삼촌 말씀이 반은 맞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집에 복수하러 왔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수연이에게 집중됐어요. 도현 오빠를 만난 것도 계획이었어요.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이가 나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는데 닦지도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진실을.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수연이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건 제 친어머니 이은혜가 남긴 일기입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예요. 제 친어머니는 말기 암 환자였어요. 사고 나기 한 달 반 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죠. 어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수연이가 일기를 펼쳤어요. 나는 곧 죽는다. 하지만 수연이를 위해 뭔가를 남겨야 한다. 병으로 죽으면 수연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수연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수군거림이 멈췄죠. 어머니는 스스로 교통사고를 선택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거짓말이야. 외삼촌이 소리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은혜가 그럴 리 없어. 그건 김도철이 지어낸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외삼촌. 수연이가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하지만 이게 수연이를 위한 최선이야. 제발 도철 씨를 원망하지 마.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다만 우리가 함께할 수 없었을 뿐이야. 수연이를 부탁해. 그리고 도철 씨도 용서해줘.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 외삼촌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외삼촌. 수연이가 외삼촌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저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김도철 씨를 원망했지만 그분도 고통받았어요. 친아버지는 제가 가해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받지 않게 하려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신 거예요. 아니야. 외삼촌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내가 30년 동안 품었던 이 분노는 뭐야? 모두 잘못된 거였단 말이야. 외삼촌. 수연이가 외삼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아요. 친엄마도 친아버지도 모두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거. 우리 모두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어요. 외삼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객들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수연이에게 다가갔죠. 하객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수연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어머니. 수연이도 나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15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속였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너도 피해자였어. 6살에 엄마를 잃고 진실도 모른 채 3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잖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수연아.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녹음 들었어. 내가 나한테 해준 말. 너도 나를 사랑했다고 했지. 진심으로? 네. 수연이가 울먹였어요.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니와 함께한 1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도 그래. 수연이를 끌어안았어요. 수연이도 나를 꼭 껴안았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하객들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어깨를 토닥여 주고 있었죠.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너는 내 가족이 됐어. 어머니,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거짓말 없이 진심으로, 진짜 가족으로.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한 짓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연아, 가족이란 건 말이야. 완벽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서로의 상처를 알고 그래도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우리 모두 상처가 있어. 너도 나도 도현이도.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이야. 엄마. 도현이도 다가왔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껴안고 울었죠.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분노, 슬픔과 죄책감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외삼촌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죠. 저도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분노를 품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외삼촌. 수연이가 말했어요. 외삼촌께서 동생을 사랑하신 마음 이해해요. 이제 우리 모두 내려놓아요. 친엄마도 친아버지도 이제 평안히 쉬실 수 있게. 외삼촌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혜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편히 쉬어라. 오빠가 이제 놓아줄게. 그리고 수연아, 너는 여기 남아라. 내 가족과 함께. 그게 은혜가 원했던 거니까. 그날 칠순 잔치는 이상한 분위기로 계속됐어요. 처음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죠.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도 함께 식사를 하고 축하 인사를 나눴죠. 몇몇 친척들이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현수가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이겨냈어. 밤 10시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현이가 물었어요. 글쎄.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수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거짓말 없이 진심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네, 어머니. 며칠 후 수연이와 함께 묘지에 갔어요. 남편 묘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이은혜.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 수연이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이제야 왔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3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는데.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수연이 옆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은혜 씨, 안심하세요. 수연이는 제가 잘 돌볼게요. 우리 딸이니까. 그리고 김도철 씨.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1년 후. 7첫 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이번에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저녁을 먹었죠.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수연이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그래, 고마워.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남편과 은혜 씨도 평안하시게 해주세요.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도현이가 물었어요. 비밀이지.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잖아.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손주들도 함께 웃었고 외삼촌도 미소 지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내 7첫 번째 생일이었다.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남편의 비밀, 며느리의 정체,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아질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여보, 은혜 씨. 잘 지내시죠?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도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이제 모두 평안해요.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맞이할 내일을 위해서. 며느리의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처투성이로 시작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